축구계에는 수많은 종류의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루이스 피구처럼 라이벌 구단이 바이아웃을 질러버리는 사례, 혹은 프레드라그 미야토비치처럼 이적료에 사비를 보태서 나가버리는 사례가 그 예시겠죠. 하지만 이 수많은 배신자들을 한순간에 귀여워 보이게 만드는 최악의 배신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솔 캠벨. 토트넘 허스퍼의 성골 유스 출신 주장이 더비 라이벌인 아스널로 단 한 푼의 이적료도 발생시키지 않고 떠나버린 희대의 배신사가, 흔히 통수 그랜드슬램으로 불리는 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선 우리는 당시 캠벨의 위상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8-99 시즌 토트넘 허스퍼는 리그컵 결승전에서 레스터 시티를 꺾고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PFA 측에서는 올해의 팀을 구성할 11명의 선수를 선정했죠. 그 가운데에서는 토트넘 선수 단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프랑스 국대에서 미친 왼발이라고 불리던 다비드 지놀라라는 선수였고요. 나머지 한 명이 바로 주장인 캠벨이었습니다. 해당 시즌에 책정된 캠벨의 시장 가치는 무려 320억에 육박했습니다. 지금이야 개나 소나 1000억으로 측정되는 시기니까 320억 다리가 대수냐 이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2002년 여름에 리즈에서 맨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리오 퍼디난드의 이적료가 280억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센터백 포지션 한정으로는 월드 레코드였어요. 그 금액보다 40억이나 더 높게 책정됐다는 건 캠벨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월클 센터백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성골 유스 출신의 주장이 우승컵까지 안겨다 줬습니다. 여러분이 구단주예요.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재계약해야죠. 네, 맞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게 상식이겠죠. 하지만 당시 토트넘은 캠벨과 협상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일단 당시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조 루이스의 애닉그룹이 앨런 슈거가 가지고 있던 토트넘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수뇌부가 바뀌려던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캠벨과의 재계약 협상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던 거죠. 아니, 그래도 성골 유스의 주장인 캠벨을 이렇게 안일하게 놔둬도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와의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말이죠. 결국 계약이 만료될 거고요. 선수는 이적료 한 푼도 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팀으로 날아가면서 사요나라를 외치겠죠.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잉글랜드 내에서는 오스만 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수뇌부 측에서도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설마 성골 유스 출신의 주장이 이적료 한 푼도 없이 계약 만료됐다고 쌩 가버리겠어? 하지만 보통 이럴 경우에는 선수가 먼저 구단 수뇌부를 찾아가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캠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인데요. 사실 캠벨은요, 이때쯤부터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정남이가 떨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사실 이건 대부분의 토트넘 팬들과 PL 팬들이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캠벨이 토트넘과 틀어지게 된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자, 1998년 10월 3일 토트넘은 더비 카운티와의 PL 8라운드에서 맞붙었습니다. 캠벨의 선제골 겸 결승골로 승점 3점을 챙겼죠. 근데 이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터널 있죠. 그 터널에서 선수들끼리 난투극이 벌어졌대요. 꽤나 크게 벌어진 난투극이었는지 경비원들까지 휘말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렉스 먼디의 손가락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멀쩡한 자기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렉스 먼디는 토트넘 선수 한 명을 지목해서 고소미를 시전했습니다. 이자입니다. 이자가 내 손가락을 분질렀어요. 근데 먼디가 지목한 토트넘 선수는 다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캠벨이었죠. 나 아니에요. 나 그 싸움 말리고 있었다고요. 억울해. 뜬금없이 상해죄로 기소된 캠벨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토트넘 수뇌부에서는 캠벨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냥 적당히 사과하고 합의하자. 결론적으로는 증거 불충분에 의해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캠벨의 입장에서는 구단의 태도가 섭섭할 수밖에 없었겠죠.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려 해주기는커녕 대충 합의하고 끝내라는 식으로 나왔으니까요. 여기서 1차로 캠벨의 삔또가 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이 캠벨과 토트넘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데일리 메일이라는 언론에서 한 가지 폭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구단주인 앨런 슈거가 구단 운영 수익을 다른
다른데 쓰고 있는 것 같다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된 슈거 구단주 빡이 치겠죠? 그 기자를 바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버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구단 자금 관련 내용이다 보니까 신문에 토트넘 선수들의 죽음 리스트가 쫙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캠벨이 어느 날 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네 리그에서 10위권 언저리였던 팀의 유일한 월클인데 팀 내에서 주급 순위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았던 거예요. 당시 토트넘에서 캠벨한테 주던 주급이 13,500파운드였거든요. 지금 환율로 환산해도요 2,600만 원 수준이에요. 터무니없죠.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슈거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야, 캠벨아, 나 공금 횡령 기사 뜬 거 알지? 나 그 기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미 먹여서 재판 가야 하는데 내가 증인으로 좀 나와주라. 자신이 공금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해 달라면서 성골이자 주장인 캠벨한테 증인으로 좀 나와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캠벨의 삔또가 2차로 나가버립니다. 부탁을 거절하기만 한 게 아니라 재판장이 가보지도 않아요. 그럼 순수 축구적인 면에서라도 토트넘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느냐? 캠벨이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진 않습니다. 당시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영입하는 꼴이 완전 개판이긴 했거든요. 캠벨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해준 게 얼만데 구단은 날 보호도 안 해주고 돈도 적게 주고 심지어 축구적인 비전도 없네? 그래서 캠벨은 굳이 먼저 구단 수뇌부를 찾아가서 재계약하자는 소리를 안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죠. 캠벨과의 계약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맨 유나이티드랑 리즈 측에서 캠벨을 영입하고 싶다면서 토트넘 측에 300억을 비드를 해요. 근데 데이비드 플리트 단장이랑 조지 그레이엄 감독이 캠벨은 당연히 토트넘에 남을 거라고 여겼거든요. 발로 뻥 깠습니다. 이적 제안을. 자, 2001년 2월이 됐습니다. 구단 수뇌부는 드디어 앨런 슈거에서 조 루이스로 바뀌었습니다. 조 루이스는 다니엘 레비라는 양반을 회장으로 앉혔죠. 구단을 인수하면 새로운 구단주는 뭘 해야 하죠? 그렇죠. 핵심 선수랑 재계약을 해야겠죠. 미뤄뒀던 캠벨과의 재계약 협상을 이제서야 합니다. 레비는 캠벨한테 토트넘 최고 액수의 주급을 약속했습니다. 6만 파운드였죠. 기존 주급의 4배가 넘어가는 액수를 제시한 격이니까 레비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한 거예요. 근데 당시 캠벨을 FA로 영입할 생각이었던 팀이 2개가 있었어요. 바르셀로나랑 인테르. 제시한 주급이 20만 파운드가 넘었습니다. 이거 게임이 됩니까? 다른 구단들보다 돈도 안 줘, 비전도 없어, 구미가 당기겠냐고. 협상은 당연히 빠그러졌습니다. 캠벨은 이제 FA 신분으로 이적할 준비를 해야 할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토트넘 팬들은 지지 성명까지 발표했어요. 고생했다. 가서 우승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라. 응원한다. 근데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더비 라이벌이 이 영입전에 뛰어들 거라는 거죠. 자, 잠깐 아스날의 상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2001년이었죠. 팀 주장이었던 토니 아담스가 34살이었습니다. 은퇴 직전이었어요. 벵거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체자 찾고 있었겠죠. 그 와중에 캠벨이 계약 만료 직전이라는 거 몰랐겠습니까? 잉글랜드 최고의 센터백인 캠벨이 토니 아담스 대체자래. 이거 끝나는 거죠. 그죠? 욕심 안 나겠어요? 마침 안 그래도 팀 내 최고의 에이스 파트릭 비에이라가 담비 새끼 마냥 또 징징대고 있었거든요. 영입 안 하냐고. 더 큰 비전 안 보여주면 레알로 확 가버릴 거라고. 근데 캠벨 데려온다? 비에이라? 얘 잠잠하게 만들 수 있겠죠? 결국 벵거랑 데인이 결정합니다. 데려오자. 근데 생긴 거랑 다르게 캠벨이 굉장히 민감한 성격이래요. 토트넘이랑 감정 틀어진 건 틀어진 거고 더비 라이벌의 오퍼를 바로 낼름 하고 받아 먹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런던 천재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말도 안 된다면서 데인한테 손사래를 그렇게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인이 묘수를 씁니다. 런던 교외에 우리 집 정원이 하나 있다. 새벽 1시에 와 야식 줄게. 자, 그 누구도 없고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캠벨의 민감한 성격을 어루만져 준 겁니다. 캠벨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 울 엄빠 이후로 처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2주 동안 5번 만났다고 합니다. 주급 14만 파운드를 데인이 제시했고요. 캠벨은 이걸 수락했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기사 한 줄 난 적 없었어요. 2001년 여름에 아스널 측에서 선수 영입 오피셜 기자회견을 열거든요. 이때 기자가 딱 2명 갔었대요. 당시 아스널의 주전 골키퍼였던 데이비드 시먼의 백업 골키퍼를 데려오나 보다 하고 그냥 심드렁하게 2명 갔던 거죠. 근데
이때 기자회견 시작됩니다. 데인이 먼저 들어오고요. 이어서 벵거가 들어왔는데 그 뒤에 캠벨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죄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비밀리에 이적 협상이 성사됐던 거예요. 토트넘 팬들 이거 보고 처음에는 반응을 못했대요. 왜? 사람이 너무 크게 화나고 분노하면 아무런 소리도 못 내는 거 아시죠? 딱 그거였어요. 이렇게 캠벨은 통수 그랜드슬램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례를 남기게 되면서 이적 사가가 마무리됩니다. 잠깐, 바르셀로나랑 인테르도 오퍼했다면서 아스날보다 주급 더 많이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왜 안 갔대? 아, 좋은 질문입니다. 아스널이 14만 파운드 불렀다고 했죠. 바르샤랑 인테르는 거의 2배를 불렀습니다. 왜냐? 이적료가 없으니까 주급으로 그냥 까짓거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제로 캠벨을 바르샤랑 인테르가 직접 데려가서 구경까지 시켜줬대요. 경기장, 훈련장, 클럽하우스 뭐 싹 다 보여준 거죠. 근데 캠벨이 이 두 팀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인테르, 아스널 제외하면 제일 성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이때 인테르가 리그 5위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를 못 갑니다. 둘째, 당시 인테르 구단주가 입이 너무 쌌어요. 우리 이번에 캠벨 데려올 거라면서 소위 샴페인부터 터뜨렸대요. 근데 우리 캠벨 성격 어떻다고 했죠? 민감한 성격이라 했죠. 정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인테르랑 빠그러진 이유입니다. 자, 그럼 바르샤는 어떠냐? 당시 바르셀로나는 암흑기였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겨우 가긴 했어요. 캠벨 입장에서는 근데 쓱 봤을 때 비전이 좀 없어 보이는 거야. 그에 반해서 아스널은 어떻습니까? 벵거가 새롭게 디자인한 훈련 시설, 새롭게 구상한 식단, 심지어 직전 시즌에 리그, FA컵 더블까지 했어요. 어쩌면 캠벨이 이 세 가지 선택지, 그러니까 인테르, 바르샤, 아스널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아스널을 선택한 건 당연한 거였을지도 모른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보수만 룰이 없었더라면 이런 희대의 배신이 벌어졌을까? 근데 토트넘 팬들께 두들겨 맞아 죽을 각오로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결국은요, 선수도 사람이에요. 있을 때 잘해줘야 돼요.